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딸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을 상대로 14시간 고강도 조사를 한 지 하루 만에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선 겁니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도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구촌 축구축제 카타르 월드컵이 내일 새벽 1시 카타르 대 에콰도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열전에 들어갑니다. 우리 대표팀은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응해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염을 뿜으며 날아오르는 거대한 탄도미사일을 지켜봅니다. 전투복을 입은 군인들과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있는 미사일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장면을 공개하며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 발사 성과에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 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핵 타격 수단을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공식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의 화성 17형 발사는 지난 3일 이후 15일 만입니다. 앞선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매체가 이번엔 발사에 성공했다며 김 위원장의 참관 사실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한 건 지난번 발사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최근 한미일의 확장 억제 강화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압박의 메시지가 되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더 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의미와 부담을 더 크게 가질 수는 있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미국의 F-16 전투기와 함께 연합 편대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당일 F-35A로 정밀 타격 훈련을 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의 전략 자산까지 전개된 것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확장 억제 전력을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하는 절차를 숙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이번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는 김 위원장의 딸도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딸이 북한 매체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이나 이름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세 자녀 가운데 둘째 딸 김주애로 추정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의자에 앉아 손짓을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뒤로 흰 겨울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아이는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여사 옆에 나란히 서서 김 위원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옆을 걷거나 발사를 지켜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과 리 여사를 빼닮은 이 아이가 김 위원장의 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화성 17형 시험 발사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여사, 자제분과 함께 나와 발사 과정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 딸이 공개석상에 등장한 사실이 보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김 위원장 자녀 수와 나이 등 구체적인 정보는 철저히 감춰져 왔습니다. 다만 정보당국 분석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 위원장과 리 여사는 지난 2010년과 13년, 17년에 자녀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나이대를 고려하면 세 자녀 가운데 김주애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둘째 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이나 이름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기념 행사에서
무대에 오른 소녀 한 명이 김 위원장 둘째 딸로 추정된다는 해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엔 진짜 딸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없애는 동시에 화성 17형 발사 성공에 대한 주목을 더 끌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9월에 그런 딸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때의 딸을 등장시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 일부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등장해 이른바 백두혈통이 총출동하며 이번 미사일 발사에 건 기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전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보리 회의 소집은 지난 4일 이후 17일 만으로 이번 회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물밑에서 추가 제재 결의안 또는 공식 성명 채택을 추진할 걸로 보이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국내 대피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현재 500곳에 가까운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이 있지만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방사능이나 원전 사고까지 피할 수 있는 대피소는 없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입니다.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실은 아니었지만 울산 앞바다를 특정했다는 것. 원전과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울산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날 경우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484개소. 찾아가 보니 대피소란 안내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공습경보가 발령될 시 대피소로 쓰일 이곳은 특별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일반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방호시설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특히 큰 화학사고나 원전사고, 미사일 폭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사능까지 막을 수 있는 방호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이 단 한 군데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대규모 근무를 지을 때 일정 이상 근무가 되면은 그런 화생방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있도록 의무를 어떻게 해야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한쪽에 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게 되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주민대피 시설 등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 울산 시민들이 안전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인근에서 열린 보수 성향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양측이 대통령실 인근에서 마주치며 한때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숭례문 앞 대로에 손팻말을 든 인파가 가득합니다. 진보단체가 주최한 정부 규탄 집회에 나온 참가자들입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무능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 수많은 이가 희생됐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12구 참사 때도 너무 나라가 아닌 것 같고 국민이 죽어가는데 그거는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보호를 안 해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일부는 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나가고 싶다고 한 거는 아들이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를 이끌면 안 되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걱정이 되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용산 대통령실 근처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했습니다. 인근에선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저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방탄입법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법, 삼각지역 인근에서 조우한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로 구호를 외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구속!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0개 기동대를 곳곳에 배치했지만 양측이 해산하면서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구의 부구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나흘 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주재하기로 한 용산구청 확대 간부 회의입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표창장을 수여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런데 표창 대상자들과 함께 5분 만에 자리를 뜹니다. 구청장 자리를 비워둔 채 진행된 회의에서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 위험성을 강조하고 나선 건 유승재 부구청장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었습니다. 식품 안전도 안전이겠지만 그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사전 예방에 노력해 주시고. 다음 날 구청이 경찰, 상인회 등과 진행한 간담회. 또 하루 뒤 열린 헬로윈 대비 긴급 대책회의에선 아예 박 구청장 모습을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쨌든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저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 하겠다고 해서 거기. 이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구청장을 상대로 한 고강도 피의자 조사에서 과연 사전 대비가 충분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하루 만에 유승재 부구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수본은 우선 헬로윈 안전대책회의에 구청장이 아닌 부구청장이 참석한 경위 등 주요 사실관계부터 확인했습니다. 이후 헬로윈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했다는 박 구청장의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안전대책 수립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구청장은 앞선 피의자 조사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렇게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지만 주요 피의자 대부분은 입을 다물거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건데 특수본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서 경찰 통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장관은 정부 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며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장관의 말은 이태원 참사 이후 180도 바뀌더니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 감독합니까? 지휘 감독 권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아예 경찰 살림은 남의 살림이라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의 살림이 남의 살림입니까? 그렇죠. 이 장관과 함께 입건돼 특수본 수사를 받는 현장 책임자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으니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그 사고가 난 지 1시간 24분 정도 후에 상황을 인지하셨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이태원에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구청장이 언제 알았습니까? 주민으로부터 10시 51분에 문자를. 여기에 참고인 신분인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역시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 이러한 행태는 이후 수사나 형사 처벌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말을 바꾸고 모르는 척 아래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무능해 보이거나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조사를 마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본이 수사력을 동원해 책임자들의 혐의를 입증해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대립이 여전합니다. 야권이 단독이라도 밀어붙일 기세인데 여당은 국정조사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과거 역대 국정조사는 어땠을까요?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최근에 가동됐던 건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였습니다. 현장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문제 기업들이 살균제 인체 위해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관리 통제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본사와 지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반적인 책임에 동의했다 이렇게.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측면에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실제 문서로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증인들이 위증이나 불출석을 한 경우도 많아 이후 증인 불출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국정조사인데 최순실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조특위,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국조특위 등은 향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야 정쟁으로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조사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의혹 국조특위는 정쟁으로 인한 증인 채택 난항으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었고 세월호 침몰 국정조사도 비슷한 공방으로 청문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여러 차례 촉구하고 그러한 초청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청와대 김기춘 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증인 채택 거부로 국정조사 관련법이 정비된 제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국조 요구서가 모두 106건 제출됐는데 실제 조사가 이뤄진 건 29건, 여야 합의로 결과 보고서까지 낸 경우는 13건에 불과합니다. 정쟁으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100%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야 3당은 오는 21일 국정조사 의견서 제출을 예고하며 대여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 국조 불가론을 굽히지 않는 여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일단 재논의해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자 이 대표는 검찰이 조작에 칼날을 휘두른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구속된 정 실장은 한몸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9시간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에 혈안이 돼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입맛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칼날이 지금 우리 당대표님한테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 파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또 한 명의 최측근이 구속되자 향후 대응 전략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표와 구속된 정 실장이 한몸이라며 결국 몸통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진실 앞에선 방탄도 정쟁도 소용없다며 민주당은 분리할 때만 민생 운운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좌진상 우 김용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지금 진실이 이재명 대표를 바로 앞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으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넓어진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예상보다 속도를 내며 전국은 갈수록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권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실장이 이처럼 구속되면서 이 대표 입지에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대표와 측근들 사법 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쏟는 것에 반발 기류가 짙어지는 가운데 정책 현안에 대한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겐 부인할 수 없는 최측근입니다.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된 건 검찰 칼끝이 곧장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 실장 수사에 총력 대응한 이유기도 합니다.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우격다짐 수사를 하고 피의 사실을 무차별 공표해 여론재판, 마녀사냥에 열을 올리고 비주류인 노웅래 의원 뇌물 혐의 수사까지 전방위 사정정국이 펼쳐지면서 단일 대우로 맞서려 하지만 대대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침탈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되는 입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밝힐 생각입니다. 당 차원 논평을 내는 등 당이 나서서 이 대표 측근들을 엄호하는 것에 불만은 쌓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면 될 일이고 당이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원총회에선 대장동 사건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자 적절치 못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을 놓고도 이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즉각 시행에 우려를 나타내며 조건부 유예로 방향을 트는 데 역할을 했지만 논의 초반 이견이 불거지기도 했고 유예보다는 일관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기재부가 아예 유예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소 폐지를 받든지. 직접 발의한 이른바 불법사채금지법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고금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로선 이 대표에게 다음 총선 공천 칼자루가 쥐어진 만큼 집단 성토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당내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안팎의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언제 어떻게 강제 수사에 나설지 알기 어렵다는 점도 민주당엔 불안 요인입니다. 현실화하는 사법 리스크에 취임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이 대표의 리더십은 계속 도전받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선 걸 두고 당 일각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끊이지 않는 건데 당내 역학구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를 털어낸 이후 당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던 정진석 비대위가 한 발 더 나가 지역 조직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위원장이 없는 66곳의 책임자를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당협을 상대로는 조직 관리를 잘했는지 당무감사를 진행해 성과가 부족한 위원장들의 물갈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당무감사에 대해서 좀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열심히 당협 관리하시는 분들은 왜 정기 당무감사를 안 하냐고 또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미리미리 지역 기반을 다져놔야 한다는 논리인데 당장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역량 강화를 앞세워 자신의 당내 기반 확충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꾸려진 당협의 대표자는 보통 현직 의원이나 차기 총선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많은 터라 자기 사람 심기라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당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 욕심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부 차기 당권 주자들은 공개적으로 정진석 비대위의 최근 행보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공천 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강 특히 당무감사 당협정비 이거는 새로운 지도부에 맡기는 게 정도가 아니냐. 당내 이상기류가 잦아들지 않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차기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직접 선수로 뛰지 않고 심판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내일 새벽 1시 개최국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열전에 들어갑니다. 도하에선 벌써 응원전이 시작됐고 우리 대표팀은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사상 첫 중동 지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자 겨울철에 열리는 월드컵이 막을 올립니다. 개최국 카타르가 에콰도르와 개막전을 치릅니다. 월드컵에서 디펜딩 챔피언이 개막전을 치를 때는 이변이 종종 연출됐습니다. 카메룬이 아르헨티나를 잡고 세네갈이 프랑스를 꺾은 것이 역대 월드컵 개막전의 대표적인 이변입니다. 그러나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개최국이 개막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개최국이 개막전에서 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도 남아공 월드컵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하 곳곳에서는 벌써부터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공인구는 알릴라, 아랍어로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정확도와 속도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이 제작사의 설명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열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팀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여행과 같은 멋진 드라마를 펼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월드컵 개막과 함께 우리나라 첫 경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독보적인 해외 원정 기록을 보유한 응원단장이 이번에도 자신이 후원하는 보육원 학생과 원정 응원에 나섭니다. 이상공 기자가 출국 전에 미리 만나봤습니다. 태극 문양을 얼굴에 그리고 열띤 응원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응원단장 박용식 씨. 1994년 미국 월드컵 원정 응원을 시작으로 손흥민 선수를 위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다녀올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남다릅니다. 이번 월드컵에도 카타르로 날아가 28일 가나전과 다음 달 3일 포르투갈전에서 태극전사들을 응원할 계획입니다. 박 단장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그동안의 응원 기록과 축구 역사가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과 단 두 사람만 기증받은 황금 축구화를 비롯해 월드컵 공인구와 선수들의 친필 사인들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게 규모까지 축소했지만 60번째 원정 응원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응원해서 16강, 8강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좀 잘 됐으면 우리 국민들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정 응원길에도 특별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돕고 있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학생으로 이번에는 도움의 손길까지 더해져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는 자신이 원정 응원을 포기하는 대신 사비를 털어 보육원생 2명을 보냈고 브라질 월드컵과 러시아 월드컵 때도 각각 한 명씩 함께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월드컵에 가서 직접 경기를 본다는 것이 꿈만 같고 가서 더 열심히 응원하고 오겠습니다. 축구 응원을 넘어 독도 수호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박용식 씨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국민이 위로받고 희망을 품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국민 모두 저를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해줄 테니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으아! YTN 이상곤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부르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의 공식 사운드 트랙 제목이 공개됐습니다.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리머스라고 적힌 곡 제목과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정국은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해서 드리머스의 첫 무대를 꾸밉니다. 정국의 드리머스는 K-팝 솔로 가수가 처음 단독으로 부른 월드컵 공식 사운드 트랙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가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을 추진합니다. 붉은 악마 서울지부는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지난 17일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위로와 추모를 건네는 것이 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 생각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면서 모두에게 위로가 되도록 대한민국을 외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02년 4강 신화 히딩크 515일, 2010년 첫 원정 16강 진출 허정무 917일. 한국 축구 월드컵 역사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한 감독들의 공통점 중 하나, 바로 재임 기간이 길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역대 최장수 감독 벤투는 재임 기간에 비례했던 이전 장수 감독들과 비슷한 월드컵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을까요? 재임 기간이 길었다는 건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팀 조직력, 즉 원팀을 만들 시간이 상대적으로 충분했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8월 17일 한국 축구 지휘봉을 잡은 벤투 감독,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는 오는 20일이면 재임 1556일을 맞습니다. 역대 월드컵 대표팀 중 최장수 감독이자 2000년대 들어 월드컵 예선부터 본선까지 온전히 4년을 지휘한 최초의 감독입니다. 2002년 이후 월드컵 대표팀을 지휘한 감독 5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477일. 그러니까 벤투는 예전 같으면 감독 3명이 바뀔 수 있는 기간 동안 지휘봉을 지킨 겁니다. 벤투 감독을 영입한 주된 이유, 공격 중심의 능동적인 축구를 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동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수동적인 축구, 쉽게 말해 공격이 아닌 수비에 중심을 뒀습니다. 약팀이라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겠죠.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수비에 힘을 실었을 때 승리 또는 승점을 따낼 확률이 높다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2골을 넣어도 3골을 실점하면 승점을 얻지 못하지만 1골도 실점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승점 1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축구입니다. 그래서 나온 스포츠 명언, 공격을 잘하는 팀은 팬을 얻지만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컵을 얻는다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격 중심의 능동적인 축구를 목표로 벤투 감독을 영입한 배경에는 2014 브라질, 2018 러시아 대회 실패가 있습니다. 먼저 2014 브라질 대회, 앞선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양박쌍용을 앞세워 16강에 진출한 이후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월드컵 본선을 1년 남겨두고 레전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안팎의 큰 기대 속의 홍 감독은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주역인 이른바 홍명보의 아이들을 앞세워 한국형 축구를 선언했습니다. 한국형 전술을 만들어서 한국형 플레이로 이번 월드컵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스페인 선수도 아니고 저희는 독일 선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본선 직전 맞은 황열병 예방접종 한 방에 와르르 자멸, 예방접종 후유증에 기성용 등 주축 선수 여러 명이 몸살에 걸리며 체력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조별리그 1무 2패 초라한 성적으로 탈락의 아픔을 맛봤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무대다라는 쓴소리와 함께 자신만만했던 한국형 축구는 귀국해 몇 세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브라질 아픔을 만회하려고 선택한 카드가 독일 레전드 울리 슈틸리케 감독. 하지만 아시안컵 준우승 등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전술로 최종 예선 중도 경질. 월드컵 본선을 코앞에 두고 신태용 감독을 구원투수로 투입했지만 준비할 시간이 너무도 짧았습니다. 결국 수비 중심의 실리 축구로 스웨덴, 멕시코에 연이어패한 뒤 마지막 독일전 승리로 그나마 위안을 줬습니다. 본선 직전 김민재, 김진수, 권창훈 등 핵심 선수 4-5명이 부상으로 이탈했다는 점에서 지독히 운이 따르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건 신태용 감독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공격 중심의 축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표적 감독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축구가 성장하려면 세계적인 팀하고도 우리가 같이 대등하게 경기를 하면서 이기는 게 우리나라 축구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르투갈을 유로 4강으로 이끌었던 벤투는 한국 축구의 능동적인 축구를 이식할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고 현대 축구의 주류인 빌드업 축구에 4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4년 내내 비판도 끊이지 않았죠. 핵심은 벤투의 기본 철학인 빌드업 축구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통할지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아시아와 월드컵 본선 무대의 실력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와 대등한 상대는 일본, 이란, 호주 정도. 나머지 국가들은 주로 수비 중심 축구를 구사합니다. 침대 축구가 대표적이죠. 상대의 전방 압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수비 진영에서 볼 돌리며 소유권 유지해봤자 빌드업 조직력을 높이는 데는 사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방 압박에 능한 강팀을 상대해야 빌드업 조직력을 다질 수 있는데 아시아 무대에선 이런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슷한 맥락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 팀들의 압박 강도는 아시아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칫 수비 진영에서 공 돌리다 뺏기면 곧바로 위험 지역에서 실점 위기에 몰립니다. 실제로 벤투호 평가전 중 브라질 같은 강팀을 상대했을 때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수비 불안을 노출하며 1대5로 대패한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드업 축구의 핵심은 조직력, 소집 기간이 짧은 대표팀의 특성상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선수 기용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당연히 전술의 유연성도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예측 가능한 플랜 A 전술에만 의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전술이나 선수를 자주 바꾼다고 능력 있는 감독은 아닙니다. 다만 전술과 선수 기용의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부상 등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플랜 B가 없다는 지적은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을 지휘한 기간이 대표적입니다. 유로 2012 4강을 이끌었던 벤투, 2년 뒤 브라질 월드컵에선 독일의 0대4로 대패하며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때도 베스트 11만 고집하는 예측 가능한 전술이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 벤투 감독에 대한 우리 선수들의 만족도입니다. 벤투의 방향성, 즉 빌드업 축구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게 전해지는 선수단 내부 분위기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세계 축구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국 축구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겠죠. 월드컵 지역 예선부터 본선까지 단 한 번의 감독 교체 없이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했다는 점도 선수들이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덧붙여 이렇게 긴 호흡으로 대표팀을 운영한 것만으로도 한국 축구는 한 단계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년을 꽉꽉 채운 벤투 감독은 이제 증명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비판과 걱정이 적지 않지만 결국 프로는 말보다 결과로 보여줘야 하겠죠. 결과가 좋으면 고집이라 비판받아왔던 벤투의 전술은 명장의 소신이었다는 칭송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다만 핵심 중의 핵심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 유럽 축구 시즌 중 열리는 최초의 겨울 월드컵까지 플랜 A를 선호하는 벤투 감독은 쉽지 않은 다양한 변수 앞에 서 있습니다. 최장수 감독 벤투와 한국 축구의 4년간의 동행은 어떤 결론을 보여줄지, 벤투 감독의 계약 기간은 카타르 월드컵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텔링 김재영이었습니다. 유통기업의 대규모 할인 행사로 주말 대형마트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사람이 몰리면서 통제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 오늘도 혼잡이 예상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이마트 매장입니다. 순차적으로 입장을 제한한다는 안내문 너머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기다랗게 줄지어섰습니다. 들어가실 경우에는 줄 서주셔야 됩니다. 안쪽에 사람 많아서 그 때문이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문을 열자마자 몰린 인파. 이 매장에서만 한때 수십 분을 기다려야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야구단 우승으로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하자 주말 마트가 북새통을 이룬 겁니다. 인기 품목 1+1 행사에 최대 50%에 달하는 할인폭까지 내걸었습니다. 팍팍한 주머니 사정에 날로 치솟는 생활 물가까지 더해져 알뜰 구매족들이 몰렸습니다. 근데 오늘 쓱 세일 한다고 해서 면도기랑 담요 사러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비쌌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평소 주말을 훌쩍 뛰어넘는 인파에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만약에 밀린다든지 또는
어떤 압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트 측도 바짝 긴장하고 고객들을 맞았습니다. 지금 고기 짧은데 아무데나. 근무 인력을 20% 늘리고 승강기 주변에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그래도 몰리는 인파에 인천의 한 매장은 한때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매장에 안전 지침을 내리고 고객 입장수 조절과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며 싼 값에 장을 볼 수 있다는 기쁨과 고물가 이태원 참사가 주말 마트에 교차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최근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을 찾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워홈의 서울 오피스 구내식당 10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7% 늘었습니다. CJ 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오피스 구내식당의 10월 매출과 9월 매출도 지난해보다 46%, 36% 각각 성장했습니다. 최근 재택근무가 끝난 데다 치솟는 외식 물가에 직장인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점 등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조금 내리고 경유 가격은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11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90전 내린 1,658원 7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1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경유는 전주보다 4원 30전 오른 1,888원 30전으로 집계돼 6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우려 목소리가 커질 정도로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발급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5월 6억 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올해 8월엔 무려 2배가 넘는 12억 8천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2020년엔 한 해 동안 20%가 넘는 기록적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급증한 세금이었습니다. 2020년 부과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조 4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 모두 대폭 증가한 겁니다. 올해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조만간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120만 명의 4조 원대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제 효과가 올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세율을 낮추는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되고 일부 조치는 야당 반대에 막혀 국회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일부 단지에서는 공시가와 실거래 가격이 일부 역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보유세 이중부가 논란에 더해서 다주택자 중심의 현행, 중과세 조치 등이 징벌적이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지난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 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1년 전보다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식어버리면서 이런 조세 저항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싼 대출을 찾아 갈아탈 수 있다면 가계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겠죠. 정부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사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번번이 무산됐는데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하루와 다르게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고려해 정부와 여당이 꺼내든 카드가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출 환승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의 신용대출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내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사별 최저금리를 한 번에 검색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라 신청만 하면 새 금융사가 기존 금융사에 빚을 대신 갚아주고 대출을 끌어오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금리 차익과 편익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환승센터인 셈입니다. 정부가 내년 5월 출범을 목표로 세웠지만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은행들의 유동성 우려를 잠재울 대책 마련이 관건입니다.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시해온 제2금융권에서는 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고 은행으로서도 대출 환승이 잦아지면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이 저축은행 것을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제2금융권의 유동성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고 이에 따른 부실의 우려가 보다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운용에 들어가는 중개 수수료의 적정선을 찾아 조율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은행권에선 수수료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회의적입니다. 담보권 설정이 안 된 신용상품만 가능해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이 어려운 건 한계로 꼽힙니다. 플랫폼을 운영해온 핀테크 회사와 금융사별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던 대환대출 플랫폼이 이번에는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서울시청 광장에 대형 성탄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높이 16m, 폭 6m 크기의 성탄 트리는 내년 1월 1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매년 성탄 트리 설치를 주관해온 CTS는 특히 올해 점등 시기 코로나19 상황과 이태원 참사로 큰 아픔을 겪는 우리 사회에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등 행사는 이태원 참사 애도 분위기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수능이 끝난 첫 주말, 본격적인 대학별 고사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낮 성균관대 인문계열을 포함해 서강대 자연계열, 경희대 의치학대와 한의학, 건국대와 한국항공대 등 11개 대학이 논술을 치렀고 연세대는 수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서강대 인문계열과 성균관대 자연계열,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에서 논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대는 25일과 26일, 고려대는 26일과 27일 수시 전형 대학별 고사를 진행합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5일로 합격자 등록일은 16일부터 19일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철조망을 추가로 설치하고 감시 초소를 촘촘하게 배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경 지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사람을 무조건 총살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상태여서 탈북 행렬이나 밀수출도 끊겼다고 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공개한 북한 회령시 인근의 북중 접경지역 위성사진입니다. 2019년만 해도 철조망과 감시초소 망루 1개가 전부였지만 1년여 만에 철조망과 도로가 보강되고 50m 간격으로 감시초소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기존 철조망 아래 또 다른 철조망이 추가됐고 감시초소 역시 촘촘하게 추가 배치됐습니다. 2019년 북한 회령시 인근 국경지대 7.4km 구간은 감시초소가 5개에 불과했지만 2020년부터 시설을 늘려 2020년 4월엔 감시초소 169개가 추가 설치된 겁니다. 철조망도 기존 철조망을 보완하면서 일부 구간은 이중으로 철조망을 깔았고 순찰 도로도 정비하고 폭을 넓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던 단체들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하던 북한 주민도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습니다. 비상방역법이라는 강력한 통제법에 따라서 북중 국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첩적으로 통제되고 폐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특히 2020년 8월 국경 지역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허가 없이 출입하면 무조건 총살하라던 북한의 지령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10년간 북한 이탈 주민 수는 2019년까지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229명, 지난해 63명, 올해는 3분기까지 42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최근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대부분도 국경 봉쇄 이전에 북한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로 문을 걸어 잠갔던 북한은 지난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역전 승리를 선언한 뒤 점차 대외 교류를 재개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화하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평가를 들어온 베이징이 요즘 심상치 않은 확산세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는 광저우 등의 지방 상황이 더 심각해서 대규모 격리시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사구 기자입니다. 우연 하늘 아래 잠긴 베이징의 고궁 자궁성. 최근 베이징의 코로나 방역 체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전보다는 확연히 줄었지만 떠나는 가을을 아쉬워하는 발길은 이어집니다. 对我来说没有什么影响，我觉得还好吧，可能偶尔会收到一些短信吧什么的，就是可能会引起一点点小小的恐慌吧。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 대관식이 열린 지난달까지만 해도 코로나 방역에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평가를 들어온 베이징이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내는 물론 주택지 곳곳에는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길게 들어섰습니다. 베이징의 신규 감염자가 지난 10일 100명대로 올라서더니 13일부터 17일까지 하루 300명에서 400명이 되었고 18일에는 500명을 넘어서는 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偏多了一些，我觉得大家做好这个居家的这样的减少聚会。 这个是对疫情是有帮助的，我觉得应该作为一个市民，应该是积极的，就按照要求去做。 차오양구의 각국 대사관 밀집 지역 주변의 대부분의 식당 등은 당국 명령에 따라 배달과 포장 주문만 받거나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차오양구와 창핑구 등의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다른 구로 가지 말고 각종 모임을 자제하려며 이동 최소화 권고도 내려졌습니다. 居家的话肯定还是有影响，因为不管是工作还是生活，肯定居家的话都会有很多不方便的地方。但是 코로나 확산세는 지방이 더 심각한 상황. 당국에 따르면 본토 전체 신규 감염자가 연일 2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광저우 등의 지방 정부는 대규모 격리시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최근 광저우 등에선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로 인한 3년 가까운 봉쇄에 지친 거센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해서 코로나 출구 전략 마련에 당국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집권 3기에 들어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한미일 3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각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핵심 이익은 꼭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반도체 공급망과 북한 문제가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공산당 대회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며 집권 3기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며 한미일 3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한 중국 견제를 의식하는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묘한 관계에 한국, 일본과는 경제협력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在维护地区和平、促进世界繁荣方面负有重要责任，也有广泛的利益交集。我愿同你一道，秉持政治家的责任担当，从战略角度把握好两国关系的大方向。 미중 정상 간 첫 대면으로 관심이 높았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도전이나 경쟁보다 상생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应该对两国关系发展找到正确的方向，而要推动中美关系向上提升。 타이완을 포함해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은 양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국제협력에 방점을 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앞장서
중국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을 내부에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장기 집권에 들어선 지금은 안정을 중시하는 모양새입니다. 당장의 시금석은 한미일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나날이 도발 강도를 높여가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는 시도와 한미일에 맞선 북중러 간 공조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마주치는 일을 일부러 피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만남을 주선하는 데 열성이었지만 고의로 피했고 김여정을 무시했던 겁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최근 출간된 회고록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에서 김여정, 김영남과 마주치는 일을 일부러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개막식 귀분석에 앉았을 때 의도적으로 뒷줄에 앉은 김여정을 피하고 무시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여정이 수만 명의 시민을 죽이고 억압한 정권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미일이 북한의 공격성에 맞서 단결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2018년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 환영 리셉션과 만찬에서 김여정, 김영남과 펜스 부부 자리가 함께 마련돼 있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김영남 위원장과 만남을 정중한 방식으로 강요하려 한다고 판단한 펜스 부통령은 각국 귀빈들과 악수하며 시간을 끌다가 만찬 테이블에는 앉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또 연회 시작에 앞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의도적으로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펜스 당시 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 일본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하고 북한은 잔혹한 정권이라며 대북 압박 강화를 강조했었습니다. For decades, the cruel dictatorship in North Korea has subjected its people to life in what President Trump rightly called a prison state. 평창올림픽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 부통령과 북한 국가수반사의 중재자 이미지를 보여주려 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영국 정부가 전임 총리가 추진했던 감세 완화는 정반대되는 증세 내용의 재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기업에는 횡재세를,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를 더 걷는 건데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 등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우리와는 상반된 행보입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부자 증세로 대표되는 중기 재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국민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쟁으로 막대한 영업 이익을 얻는 발전회사엔 내년부터 이익의 45%를 횡재세로 걷습니다. 전기와 가스 업체는 기존 횡재세율을 25%에서 5년 동안 35%로 높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적용하는 고소득자 기준을 기존 연소득 15만 파운드 2억 4천만 원에서 12만 5천 파운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공공지출은 축소해 국방비는 국내 총생산 대비 3%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2%로 유지합니다. 가계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은 1년 연장하지만 지원 대상은 축소했습니다. 반면 주요 공공 서비스인 교육과 의료, 복지 예산은 확대합니다. Because of difficult decisions taken elsewhere today, I will increase the NHS budget in each of the next 2 years by 3.3 billion pounds.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증세와 공공 지출 축소로 550억 파운드, 88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 was a bit disappointed it was only there was a 10% increase. I think we probably could have gone for a bit more, but it'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It could discourage inward investment in terms of the energy transition towards renewables as we head towards 2030. 영국 예산 당국은 증세와 지출 축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 동안 영국 국민의 가처분 소득 7%가 감소하고 주택 가격은 9%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주식 양도세까지 축소하려는 한국 정부와는 상반된 행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요즘 OTT에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대세입니다. 일반인이 출연해서 커플로 맺어지는 과정을 담은 건데 인기를 끌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열되는 경쟁에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OTT에서 연애 리얼리티 신드롬을 일으킨 건 최근 종영한 환승연애 2입니다. 이별한 커플들이 한 집에 모여 새로운 인연을 찾는 프로그램인데 일반인 출연자들의 팬층까지 생기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인이어서 더 공감하게 되고 뭔가 나한테도 있을 것 같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연애를 안 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닐까. 환승연애 2가 유료 가입 기여자 수 1위를 기록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자 다른 OTT들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커플이 되어야 외딴섬을 탈출할 수 있는 컨셉으로 넷플릭스 한국 예능 최초로 전 세계 4위에 올랐던 솔로지옥 시즌2가 다음 달 공개되고 티빙은 심리게임을 기반으로 한 러브캐쳐인 발리로 환승연애의 후속타를 노리고 있습니다. 긴 제작 기간을 가졌고요. 또 제일 큰 제작비를 또 투입해서 이번에 사랑을 목적으로 온 러브캐쳐가 있고 이제 머니캐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의심을 같이 해야 하는 짜여진 각본이 아닌 리얼리티가 주는 신선함과 일반인의 경험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OTT는 물론 TV 채널까지 가세해 연애 리얼리티가 전성기를 맞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예인 지망생이나 인플루언서 등 출연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부터 일부에선 높은 수위의 노출을 의도적으로 내세워 선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뉴미디어 플랫폼들이 기존 방송 언론 못지않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TT라든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떻게 규제하고 사회적으로 감시할 것인가 그러한 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정하는 자율 등급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만화와 웹툰계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밑그림 채색을 도와주는 건 물론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리는 웹툰 산업 전망, 차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포의 외인 구단의 까치아빠 이현세 작가가 AI와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그린 4,500권 분량의 만화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스스로 작품 연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작가는 AI가 단순히 자신의 화풍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세계관을 적용한 스토리텔링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더라도 추론해가지고 100년, 200년 후에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공명을 한다는 건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실제 웹툰에 적용되는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 클릭 한 번이면 밑그림 채색이 끝나고 우리 동네 풍경을 웹툰 배경으로 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자신이 좋아하는 웹툰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대부분 손은 대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채색이고 아마 앞으로 얼마지 않아서 또 새로운 그런 기술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가 조력자의 역할을 넘어 작가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우려해 자신의 창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지 말라는 작가들도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창작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또는 그 수익을 좀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고 어디까지를 창작의 범위로 볼 것인가. 쏟아지는 AI 작품 속에서 웹툰 업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빛과 선은 미술 작품의 중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온 황선태 작가가 따뜻한 햇살을 머금은 유리 드로잉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을 통해 들어온 따사로운 햇볕을 쬐며 반려견이 거실에서 낮잠을 즐깁니다. 단잠에 빠진 강아지의 평화로운 모습은 세파에 시달린 가슴을 포근하게 감쌉니다. 빛을 달리해 시간대를 표현하고 조명을 끄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빛을 소재로 꾸준히 유리 드로잉 작업을 해온 황선태 작가가 새롭게 내놓은 연작입니다. 빛과 선, 가장 그 사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만 가지고 사물을 해석해 본다라는 시도였죠. 작가는 2차원의 평면에 빛을 비춰 3차원의 공간감과 조형미를 살리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강화 유리 뒷면에 밑그림을 그린 뒤 LED 조명을 비추는 방식인데 작품마다 최적의 빛을 찾기 위해 숱한 시행착오를 거듭했습니다. LED 빛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 있는 이제 필름, 인쇄된 필름을 통해서 빛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LED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더 세분화돼서 정교하게 들어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작품의 소재도 실내 장면에서 도시의 풍경으로 확장했습니다. 달빛이 교교히 흐르는 도시 야경, 가로등 불빛 아래 골목길 등 야외 풍경을 선보였습니다. 작가의 시선은 유리에서 빛으로, 실내에서 야외로 옮겨가며 이제 현실의 벽을 넘어 공동 작업이 가능한 메타버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좋은 사례 전해드리는 시간, 신농업 비즈니스입니다. 오늘은 우량 종자 보급의 전진기지 종자센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 과수원들 사이에서 누렇게 익어가는 콩. 전국에서 콩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다 익은 콩은 기계를 이용해서 수확하는데 농진청이 개발한 청자 5호라는 품종입니다. 이 청자 5호는 자엽 색깔이 녹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검정콩인데 녹색이다. 예. 녹색으로 나오는 이제 이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청자 5호는 또 기능성 성분 함량이 기존 재래종보다 높고 수확량도 많아서 농가와 소비자 선호도가 높습니다. 특히 콩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아서 수확할 때 손실도 적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재래종 소리태보다가 청자 5호 품종이 수량성에서는 1.7배에서 한 2배 정도 더 많이 뛰어납니다. 우량 종자로 계약 재배된 이 콩은 수확 직후에 곧바로 종자 종합 처리센터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선별과 정선, 포장 작업이 이뤄집니다. 이후에 저온 창고에 보관했다가 파종기에 다른 농가에 전달되는 겁니다. 진흥청에서 이제 종자를 신품종을 개발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외부에서 생산된 것들을 여기서 갖고 와서 정선, 가공, 포장까지 해서 유통까지 하는 시설입니다. 자가체종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종자에 의존하던 농가에 품질 좋은 종자를 보급해서 궁극적으로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전진 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우량 종자 보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같은 종자 종합처리센터는 전국에 3곳이 있는데요. 이곳 경상북도 안동과 전라북도 김제 그리고 강원도 횡성에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는 복조리, 돌 때는 복주머니, 우리 민속 물품 중에는 복자 들어가는 물건이 유난히 많죠.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이 사립박물관과 협력해서 복과 관련된 전통 민속품을 모아봤더니 200여 점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선열 기자가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선조들이 차렸던 돌상입니다. 화려한 색동저고리와 부귀를 상징하는 복주머니, 뒤로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백수백복도도 펼쳐졌습니다. 식복이 중요했던 만큼 복자를 써넣은 그릇과 밥상, 떡살 등 부엌 도구에는 유독
글자가 많이 새겨졌습니다. 가마 저 어렸을 때 그 마을에 촌에 시골 살 때게 그 가마 타고 앞에 그 시 오가는 그 언니들도 봤거든요. 마을에서 아주 많이 새로웠어요. 예. 성주단지와 상신단지에 햅쌀을 채워넣는 등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며 민간 신앙을 믿기도 했습니다. 복을 기원하는 한국 전통 문화가 선조들의 의식주에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 치성의 마음을 가졌고 정성의 마음으로 그 가족을 위해서 그 복을 지었는지 그 복을 짓는 행위를 민예품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과 관련된 전통 민속품만 200여 점. 광주 역사 민속박물관은 지역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립박물관과 공동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설박물관에서 이렇게 보관돼 있던 그런 그 민속 작품들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에 전시회장으로 끌어와서 많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그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과 정신을 알리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18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신열입니다. 기후 위기로 숲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가 숲가꾸기에 정성을 쏟은 지도 100년이 됐는데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100년사가 나왔고 미래 100년을 위한 스마트 산림 바이오 산업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녹색의 땅 전남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광주를 돌고 돌아 나주 허허벌판에 터를 놨고 새로 보금자리를 지었습니다. 무지 좋죠. 예. 가까운 데 이렇게 공기 좋고 이렇게 경치 좋은 데 있는 거 좋죠.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여기를. 지난 1922년 임업 포장으로 시작해 산림자원 산업화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발자취가 발로 뛴 연구원들 덕분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산림자원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연구소의 기능도 세계적 정세 변화에 따라 기존의 양묘와 적용수 재배 위주의 연구에서 산림자원의 기능성과 산업화 연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개원 100년을 기념해 융복합 산림과학기술로 숲과 함께하는 전남의 미래를 그려보는 비전이 선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난데림 자원을 활용한 의학과 식품 등으로 산림 바이오 기업과 전문 임업인을 기르기 위한 혁신 공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산물이 몸에 좋은 식재료인데 사람들이 요리로 많이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몸에 좋은 산약초를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해서 그거를 약초 음식 개발을 저희 어머니께 전수받아서 지금 슬로우시티 약초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 이어 해남과 담양에 생태 정원 도시와 국립 한국 정원 문화원도 각각 세울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산림 녹화를 성공시킨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10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100년 힐링과 치유의 숲속의 전남, 미래 100년을 도민과 함께 숲과 함께 하는 전라남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완도의 국립 난대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는 전남에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 심어질 나무는 모두 5억 그루. 전라남도는 미래 지속 가능한 연구와 산업 활성화로 글로벌 산림 과학 융복합 기술 허브로서의 대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의류의 라벨을 바꿔다는 이른바 라벨가리는 짝퉁 의류를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진위를 구별하기란 어려운 일인데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짝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옷의 뒤나 옆부분에 달려있는 케어 라벨입니다. 전의 종류나 세탁 방법 등이 적혀있고 법으로 꼭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보통 천으로 돼 있는데
이 라벨은 반투명하고 유연한 플라스틱 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 라벨에 스마트폰 불빛을 비춰봤습니다. 그러자 라벨에 숨어있던 정품이라는 의미의 글자가 드러납니다. 라벨을 힘껏 잡아당기고 구기고 열풍이나 세탁해도 숨은 글자는 그대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나노 패턴을 프린트하듯 표면에 새긴 건데 내구성을 지닐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 것이 기술의 핵심. 수지 자체가 기판과 이제 접착성이 되게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지 자체가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양산이 잘 되는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수지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나노아머는 기존의 라벨 프린터 공정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양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라벨 제작 비용에 큰 차이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정품 암호가 생긴 겁니다. 실험실에서 이렇게 막 고가를 들여가지고 만드는 거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그냥 오퍼레이터들에 의해서 그냥 일반적인 공정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고요. 2021년 기준 특허청에 신고된 위조 상품 건수는 7,400여 건. 관세청 적발 금액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미국 뉴욕주 서부에 최대 1.7m에 이르는 폭설이 내려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눈을 치우던 사람 2명이 과로로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이리호와 온타리오호 등에서 폭풍이 불어오면서 이들 지역에 최소 1m에서 1.5m 이상의 눈이 내렸고, 뉴욕주 버펄로 이리 카운티의 오처드 파크는 1.7m가량의 폭설이 왔습니다. (2022년 1월) 세르비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세르비아 자다르의 리튬 채굴 계획을 철회하는 겁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리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이미 유럽 대기환경청 보고서에 유럽 최악의 대기오염 국가로 선정된 세르비아.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세르비아 정부는 리튬 채굴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I time, dame I gospodo, predstavnici medija, poštovane građanke I građani Republike Srbije, ispunili sve zahteve ekoloških protesta I stavili tačku na Rio Tinto u Republici Srbiji. 리튬 채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리튬 1톤을 추출하려면 약 227만 3천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보통 지하에서 퍼올린 뒤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광산 인근 마을은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습니다. 또 리튬을 추출하고 남은 자리에 황산, 우라늄 등 독성 폐기물도 골칫거립니다. 전 세계 광산을 10년 넘게 취재한 기욤 피트롱 씨는 전기차가 탄소 중립에 만능 해결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This is pure entire greenwashing. And we should take out of our vocabulary this word clean, green, responsible, zero emission, because this is just a lie. This is greenwashing. Every technology has an impact. EV have an impact. We think electric cars are clean, are green, are responsible, are sustainable. And we think so because when we use an electric car, it doesn't emit any CO2. The thing is, for manufacturing an electric car, you need minerals, and you need minerals and metals such as lithium, cobalt, nickel for manufacturing the battery. You also need, for most of the electric cars running on Earth today, you need rare earths for the motor, and you also need copper. You need up to 3 to 4 times more copper for an electric car than for an oil car. 전기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배터리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검토를 할 때는 먼저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그리고 제조할 때 어떠한 프로세스로 제조를 하는가가 있고요. 배터리 전기차가 비록 주행을 할 때는 배출을 하는 에미션이 제로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발전을 했나부터 시작해서 따져보면 결국은 친환경적이다 아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전기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발전했나부터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어떤 차를 타야 할까요? We shouldn't put all our hopes into such technologies. They won't save the planet just by themselves. Do we want to use a car for just, running on our own in such car? Or do you want to use a car for sharing? Do we want to use collective ways of transport? These questions have to be asked. This is not the question of what, this is the question of how. To use the smallest possible car, to share it, to buy it secondhand, and to use light ways of transport like bicycles, scooters. Think about the way to keep these cars as long as possible. So we have to buy robust and solid cars. And this is the requirement for actually, making our environment better in the future. 탄소 중립의 상징으로 주목받는 전기차.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하순이 맞나 싶을 정도로 큰 추위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9.7도로 이맘때 기온을 7도가량이나 웃돌고 있고요. 낮에는 19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니까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전남 북부와 경남은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춘천이 4.7도, 부산은 14.1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춘천 17도, 대전 19도, 광주도 19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